자, 다음 지난 학습에 이어서 51번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하원 신용장의 사용 방법에 관한 기술로서 잘못된 것은, 자, 1번 매입은행은 매입 신용장은 일람 출급, 즉 at 사이트죠. 우리가 at 사이트로만 사용하며 환업 및 또는 서류의 발행인 또는 매입 의뢰인인 수익자뿐만 아니라 배스인, 선의 소지인에 대해서도 개설은행이 지급을 확약하고 있다. 다 맞습니다. 뒤에 나오는 거는. 그런데 일람 출급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입 신용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at site과 유전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매입 신용장에 있어서 일람 출급으로만 사용한다. 이것이 틀려가지고 지금 잘못된 것은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우리가 신용장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네 가지라 그랬죠. 매입 신용장이 있고 직업 신용장이 있고, 직업 신용장도 at site가 있었고 디폴트 페이먼트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인수 신용장이 있었고 액셉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매입 신용장 해가 네 가지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직업 신용장은 서류가 부도 반환되어도 직업은행은 수익자에게 상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직업은행은 소위 개설은행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정은행이라고 했었고, 그 지정은행에 있는 직업은행이나 인수신용장에서 인수은행은 설사 서류가 잘못되어 가지고 개설은행이 직업을 갖다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직업은행은 다시 수출업자에게 그 대금에 대한 상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일반 매입 신용장하고 직업 신용장에서 직업 인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직업 신용장은 서류가 부도 반환되어도 직업은행은 수익자에게 상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 인수신용장 역시 개설은행이 자기의 해외 지점이나 예치 환거래 은행을 인수은행으로 지정하고, 그래서 역시 우리가 인수은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정은행도 인수은행, 인수은행도 지정은행이라고 했습니다. 그 은행을 직업인으로 수익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음을 인수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신용장이다. 그래서 인수신용장은 오로지 뭐밖에 없다 그랬습니까? 유전서, 즉 기한부 환음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원래 기한부에 있어서는 환음이 필요했으나, 맞죠? 그러나 직업신용장의 경우에 있어서 그 연직업이 되었던 at 사이트가, 사이트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후직업 혹은 연직업 신용장의 경우에서는 환음 발행의 지수가 없다. 그러므로 연직업 신용장은 무어음 신용장이다. 우리가 신용장에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직업에 의해서 사용되는 신용장의 경우에서는 어음이 필요 없다. 그러나 간혹 은행에서 어음을 요구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음을 요구하는 것은 은행의 편의상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직업신용장의 경우에서는 사실상 어음이 필요가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다음 52번. 다음에 제시된 신용장의 문구와 관계가 없는 것은입니다. 관계가 없는 것은. 자, 여기서 보니까 추가 조건 해가 신용장에 유전스 드래프트, 자, 기한부 어미죠. 기한부 어미 shall be negotiated at site basis. 자, 기한부 어미인데 불구하고 무슨 베이스로? 일람불 베이스로 shall be negotiated 되어 있습니다. 소위 내고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뭐로써? at site로. 자, 여러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기한부인데 어떻게 at site냐, 이것이 이제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고요. regardless, 뭐뭐에 불구하고죠. 뭐에 불구하고? of the tenor of draft. 자, tenor는 어음의 만기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음의 만기일에 불구하고, 그죠? 어음의 만기일에 불구하고 at site base로 내고될 수 있다. acceptance commission과 discount charge. 자, 그 인수 수수료와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할인 비용이죠. 그 할인 비용은 누구의 것이냐면
바이어의 어카운트, 즉 바이어가 거기에 대해서 바이어의 계정이라 하는 말은 바이어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한번 보세요. 1번에 베니피셔리가 어플리컨트에게 기한부 신용을 공유해 주었다. 자, 지금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acceptance commission 하는 말이 나오니까 일단 인수신용장이죠. 그래서 신용장의 그 사용 방법 중 4가지 중에서 인수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인데, 이 인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일정 기한이 지나고 사실상 누가 수출업자가 대금을 받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날 때 그 기간 동안의 이자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셀러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고 뱅크가 부담하는, 은행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셀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기간 동안의 이자에 대해서 셀러가 바이어에게 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커미션이라든지 디스카운트 피가 바이어의 것이 아니고 당연히 셀러의 것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첫 번째 베니피셔리가 어플리컨트에게 기한부 신용을 공유해 준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그 은행이 결국은 공유를 해주고 그 은행이 공유해 준 이자는 은행이 중간에 끼가 이자를 부담해 줄 태가는 없죠. 누군가 셀러나 바이어에게 받아야 되는데 그 비용을 바이어에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뱅크 셀러 유전스 LC가 아닌 뱅크의 유전스 LC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셀러 입장에서 보면은 인수신용장이 우리가 기한부로 사용된다고 해서 일정 기로 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런 경우 뱅크의 유전스 LC의 경우에 있어서는 셀러 입장에서는 at side과 마찬가지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뱅크의 유전스 LC라 하는 거, 이건 정답 맞고, 그 다음 당연히 인수수수료와 기한부 이자 부담은 밑에 바이어의 어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개설 의뢰인의 부담. 그 다음에 하한신용장 맞죠, 당연히. 그 다음에 베네피셔리가 어플리컨트에게 기한부 신용을 공유해 준 것이라, 누가 누구에게? 은행이 누구에게? 어플리컨트에게 기한부 신용을 공유해 주었고, 그 기간 동안에 이자라든지 소위 수수료 등등에 대해서는 전부 누가 부담해야 하냐면 궁극적으로 바이어가 부담해야 되는 조건을 우리는 Bankers Usance LC, 자, Acceptance LC 중에서 Banker Usance LC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53번 문제가 사실상 여러분 학부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여러분이 문제를 푼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앞서 결제를 할 때 학습하지 못한 내용을 조금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문제가 무엇이냐 하니까 하환신용장과 보정신용장, 은행보증서를 상호 비교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해가지고, 자, 일단 하환신용장은 도큐멘터리 레터 오브 크레딧 혹은 도큐멘터리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환신용장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DC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한번 했지 싶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용장이라 하는 것은 일반적인 하환신용장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보정신용장이라 하는 것은 서류가 없이 소위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어음만 발행해서, 우리가 하환신용장은 어음을 발행하면서 거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가 은행에 내고를 해가지고 대금을 받았었죠. 그런데 보정신용장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도큐멘터리에 대해서 도큐멘터리가 없다 그래서 크린 LC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크린 LC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탠바이 LC라 그래서 보정신용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 화한신용장에 대해서 스탠바이 크린 LC의 대표가 바로 이제 스탠바이 LC라고 볼 수 있는 보정신용장. 그 다음에 은행 보증서 뱅크 개런티입니다. 은행이 소위 대금 지급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 가령 뭐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로부터 선수금을 받고 그 이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업자 측에서 은행을 통해서 수입업자에게 보증서를 발행해주는 이와 같은 것을 소위 뱅크 개런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잘못된 것은 했기 때문에 여기 한번 봐요. 하환신용장에 설명을 해놨는데 상품 거래에 따른 환원과 이를 담보하는 운송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크린 LC가 아니면 그야말로 무슨 LC, 도큐멘터리 크레딧을 이야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 정답은 지금 이게 틀린다는 거 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정신용장은 금융의 담보 또는 채무 이행의 보정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용장. 그 다음에 보증서의 외행만 지니고 있을 뿐 스탠바이 LC와 내용에서 동일하다는 거. 그 다음에 적용되는 규칙도, 자, 하환 신용장은 UCP 600, 크린 LC도 UCP 600이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UCP 600에는 전체 조문이 38개 조항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신용장 거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다 이 규칙에서 규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은행에서 서류 심사 업무를 하다 보면은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때 그 서류를 소위 쉽게 말하면 서류가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 즉 신용장의 제조건에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의 판단을 은행의 실무 관행으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면 ISBP입니다. 소위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즉 국제 표준 은행 관행으로 해석되는데, 이 ISBP라는 것이 바로 UCP와 더불어서 2007년도에 소위 제정된 국제은행에 있어서의 어떤 실무 관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용장을 이 하한 신용장을 소위 해석할 때는 UCP와 ISBP가 적용된다 하는 거. 우리가 신용장 앞에 개념할 때 이야기를 잠깐 나왔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제시되는 서류도 선적 서류고, 역시 보정신용장 UCP가 크린 LC에도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여기에는 ISP라 그래서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라는 소위 ISP 98이라는 소위 이제 스탠바이 보정신용장에 관한 관행에 관련된 어떤 규칙이 ISP 98입니다. 잘 사용은 안 되는데 보통 이와 같은 것이고, 그 제시 서류는 보정신용장은 선적 하환신용장은 어음을 발행하면서 선적 서류를 첨부했다 그랬는데, 보정신용장은 그 채무에 대한 자기의 그 의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불이행에 대한 증빙 서류만 가지고 어음만 발행해서 거기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시하는 서류는 하환 신용장과 같이 서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증빙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은행보증서는 서명 청구서하고, 여기에 적용되는 규칙은 URDG 758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URDG 하는 것은 U는 유니폼 룰러입니다. 그래서 유니폼 룰러, 그야말로 통일 규칙이죠. 뭐에 대한 거, 디맨드 개런티 해가지고 소위 그야말로 그 보정에 대한 요구죠, 필요죠. 그 보정에 대한 소위 URDG라고 해서 역시 ICC에서 제정되어 있는 보정서에 관련된 규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요 두 가지 규칙, 이건 사실상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으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 두 가지 규칙에 대해서는 특히 신용장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UCP 600과 ISBP도 전반적으로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관련되는 조항들이 시험 문제에 가끔 기출되기 때문에, ISBP는 전체 조문이 200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보기보다는 시험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학습을 해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화면이 조금 보기 싫더라도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한 문제씩 지금 다른 문제와 PDF 파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른 문제와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문제씩 잘랐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기 바랍니다. 자, 54번에 보면은 신용장의 개설 및 절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형태가 있죠. 자, 신용장 발행 시 상업송장에 거대한 상품 명세를 지향하고, 상업송장의 물품 명세란에 subject to perform invoice 하는 것은 견적송장이라 그랬죠. 그래서 뭐 뒤에 날짜 몇 월 며칠자 견적송장을 조건으로 하는 이와 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신용장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통상적인 권장사항이다 하는 거 1번 맞죠. 맞고, 그 다음에 개설 의뢰인이 slandered bill is acceptable이라는 조건을 신용장 조건에 삽입시키는 것을 원하는 경우, 신용장 조건에 포함시켜도 개설은행은 수입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할 수 없다. 지금 확보할 수 있다. 확보할 수 없다. 내가 정답을 미리 말해버렸네요. 지금 정답 잘못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슬렌더드 BL카는 이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이 학습을 마치고 중요한 선화증권에 대한 학습을 할 것입니다. 그때 선화증권의 종류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실제 슬렌더드 BL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이 슬렌더한 말은 그야말로 뭐 포기했다는 뜻이죠. 자기 권리를 포기했다 하는 것인데, 이 권리를 포기하기보다는 통상적으로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품에 대한 권리 자체를 가지는 것인데, 이 권리 자체를 소위 이제 포기한 선화증권도 억셉트블 하라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그 선화증권을 가지고 그 선화증권의 권리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내고를 하면은, 은행은 그것을 가지고 발행은행을 보내서 발행은행이 최종적으로 그 선화증권을 수입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업자가 거기에 대해서 선화증권의 인수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 슬렌더들은 수출업자 자신이 소위 이제 권리를 포기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선화증권이 없더라도 수입업자가 쉽게 말하면 물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어떤 소위 이제 BL의 거래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뒤에 가서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서류가 없이도 수입업자가 물건을 찾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 서류를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전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실제 슬렌더 BL은 신용장 관계에서 거의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슬렌더드 BL 칸 개념을 알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설사 나중에 여러분이 뭐 이 슬렌더드 BL을 모르더라도 나머지가 이제 맞다 하는 것을 알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한번 좀 슬렌더드 BL이 무엇인가 나중에 스스로 자습담 해보고, 물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신용장 종료하면서 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담보권을 확보할 수 없다 하는, 그래서 이건 있다 되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third party document not acceptable. third party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어떤 서류를 갖고 보면 되는데, 이 3자의 서류는 acceptable, 그러니까 인수할 수 없다라는 문헌은 어떠한 의미도 갖지 않으면 무시된다라고 해서 ISBP 상에서 소위 무시된다라고 규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시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신용장에 이와 같은 제3자 서류를 인수할 수 없다 했는데 불구하고 제3자에 의한 서류가 와 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즉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에요. 선화증권이 발행될 때 그 선화증권에 물품을 붙이는 사람, 즉 송화인이 수출업자가 될 수도 있지만 수출업자가 아닌 다른 통관업자라든지 아니면 운송인이 그 송화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리로 소위 이제 수출업자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대리로 소위 심부름을 할 때 그 사람이 송화인이 됐을 경우는 직접 수출업자가 아닌 제3자가 소위 송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서류를 우리가 서드파티 BL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제3자 서류 같은 경우가 설자 신용장상에 not acceptable 하더라도 그런 서류는 인정된다는 것이죠. 관계없다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물은 어떠한 의미도 갖지 않으면 무시된다라는 이런 측면. 그 다음에 수입상은 이미 선적이 끝난 물품의 대금 결제를 위해서 얼마든지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뭐 계약에 의해서, 그죠? 계약에 의해서 그 다음 절차로 신용장이 발행되는 것처럼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벌써 선적이 끝났거나 혹은 운송적인 물품의 계약이 성립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적이 됐느냐 아니면 선적이 되지 않았냐의 문제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선적이 끝남 하더라도 대금 결제를 위해서는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55번 문제 다소 깁니다만은 여러분이 기본적인 신용장만 이해하고 있다면은 충분히 필 수 있는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이 이제 신용장을 전반적으로 이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이제 알아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용장에 보면은 뭐 사실상 이제 이런 경우 자, 적용되는 규칙은 뭐라고 되어 있죠?
UCP 레이티스트 버전, UCP 최근 버전,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용장 통일규칙 600이죠. 그래서 뭐 UCP 버전이 적용되는 규칙이고, 그 다음에 이 신용장의 유효기일, 우리 앞서 이야기를 했었죠. 유효기일을 해서 2016년 7월 9일, 장소는 내고은행에서의,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신용장 유효기일은 각 국마다 시차가 틀리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의 소신 날짜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어플리컨트 누구다, 베네피셔리 누구다, 다 앞서 학습을 했죠. 그 다음에 커런시 코드 어마운트 금액 얼마, 지금 여기는 JPY 해가지고 재팬 엔화입니다. 일본의 엔화 금액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퍼센티지 크레딧 어마운트 톨러런스 해가지고 전체적인 이 금액에 대해서 소위 신용장 금액에 대한 상하 변동폭이 전혀 없다. 사실상 보통 이런 건 잘 안 들어가요. 일단 이것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어음을 발행할 때 상하 변동폭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신용장이 사용되는 방법이라 그랬죠. available with 뭐 any bank, 어떤 은행이나 한국에 있는 어떤 은행에서나 뭐에 의해서, 내고에 의해서, 그죠? 매입에 의해서 아무 은행에 나가서 매입할 수 있는 신용장이라 하는 거. 자 여러분 이런 건 이제 체크를 해둬야 되고, 그 다음에 드래프트는 at site다, 유전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직업인 누구? 더 굿럭크 뱅크 도쿄 재팬. 자 이건 당연히 우리가 신용장 발행 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용장 발행 은행이고, 그 다음에 분할 선적 허용되고 환적 허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포트 오프 로딩 해가지고 뭐 이거는 에어포트 오브 디파처, 출발항, 출발 항구, 출발 공항, 이거는 뭐 우리가 신용장이 항공 운송에도 사용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냥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관계없이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 뒤에는 당연히 뭡니까? any Korean port라고 되기 때문에 한국 내에 있는 아무 항구나 다 선적항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포트 오브 디스차지 해가지고 어디? 일본의 샘복구.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하역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딱 보면 자 먼저 작성 요령으로 잘못된 것은 되기 때문에 일람 출급 신용장이며 매입 신용장이다, 맞죠? 아까 일람 출급이며 뭐다? 매입 신용장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7월 9일이 공휴일이라면 수익자는 그 다음 최초 영업일에 우리나라에 있는 매입은행으로 서류를 제시하여도 하자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신용장을 보지 않아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통상적으로 그 매입일의 마지막 날짜 이 7월 9일이 한국 시간으로, 내고은행이 한국에 있으니까 그죠? 한국 시간으로 휴일이라 하더라도 은행의 영업일이 아니라면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러나 선적일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ISBP 745가 적용된다. 이거 맞죠?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UCP 레이티스트 버전 하는 것은 당연히 적용되는 규칙이지만 ISBP는 앞서 국제표준은행 관행이라 그랬죠. 이것은 뭐냐면 은행에서 소위 지금까지 신용장 서류 심사를 할 때 이런 관행에 의해서 어떤 것은 용인이 되고 어떤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ISBP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그냥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선화증권의 선적항에 코리안 포트라고 기재하면 하자가 되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any 코리안 포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다른 한국 내에 있는 인천항인지 부산항인지 목포항인지 거기에 관련된 지명이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틀린 것은 그런 것은 뭐냐면 선화증권상에 보면은 포트 오브 로딩이 나와 있고, 그 로딩에 소위 기재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이와 같이 코리안 포트가 아닌 특정 항을 소위 기재를 해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ISBP에 보면은 어떤 지리적 소위 구역을 표시할 필요가 없이 특정 실제 선적된 선적항명이 기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다소 뭐 굉장히 복잡한 건 나왔지만 사실상 지문은 여러분이 신용장만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번 역시 이제 신용장의 예문을 들어놨겠죠. 내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나오는 요 문장 풀셋 크린 온보드 오션 비로브 레이딩 made out to the order of the Good Luck Bank 도쿄 브랜치 marked plate free collector and notify accountee 하는 요 명칭은 사실상 여러분이 외워두어도
외워두어도 좋은 게 아니고 반드시 외워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무형영어에서도 이 문장은 반드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선화정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앞서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죠. 풀셋이라 하는 것은 소위 빌 오브 레이딩 전체, 발행된 전체 통수를 의미하고, 클린하다는 것은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고, 온보드는 실제 물품이 선적된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made out to the order, 이제 소위 뭐로 작성되어졌냐 하니까 굿럭 뱅크 도쿄 브랜치. 자, 도쿄 브랜치 굿럭 은행의 지시식으로 발행된, 그죠? 지시식으로 발행됐다는 것은, 자, 우리가 선화정권이 지시식도 있고 기명식으로 두 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기명식이라는 것은 그 화물을 찾을 수 있는 권리가 특정 인명이 딱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화정권에 보면은 컨사이니 해가지고 수하인란이 있습니다. 그 란에 특정 인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기명식이라 그러고, 그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소위 to order 혹은 뭐 누구누구의 지시식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시식이라 하는데, 이와 같은 도쿄은행의 굿럭뱅크의 지시식으로 작성되고, 소위 프레이트 컬렉터 하는 것은 운임이 선불이 아니고 운임이 후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임이 후불로 됐다는 것이 표시되고, 통지처, 우리가 선화정권에 보면 노티파이 파티라 그래가 통지처가 나오는데, 그 통지처는 어카운티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어플리컨트, 즉 수입업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선화정권에 관련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반드시 외워두라 하는 얘기를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필요한 서류가 뭐냐니까 서명된 상업송장 3통, 그 다음에 포장명세서 3통, 그죠? 그 다음에 추가 조건 해가지고 이 신용장은 트랜스퍼러블. 자, 앞에 신용장의 경우에 있어서 양도할 수 있는 경우, 양도 가능 신용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신용장은 통지은행이 소위 양도은행이 되는 양도 가능 신용장이라 하는 것을 표시해서 신용장을 양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TT 리엠버스먼트. 자, 소위 그 TT 전신한 송의죠. 그 TT 방식에 의한 상한은 허용하지 않는다. 혹은 discrepancy fee, 지금 뭐 시험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discrepancy fee 하는 것은 뭐냐면은, discrepancy는 불일치한다는 것이죠. 서류를 우리가 신용장에 있어서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을 하고 은행에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용장 조건에 완벽히 일치하는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다 서류를 하다 보면은 완벽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입은행이 조건부로 매입을 하는데, 그때 서류가 일점 불일치하기 때문에 그 불일치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건당 얼마씩의 디스크레펀시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내고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소위 디스크레펀시 피를 물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건 우리가 뭐 앞에 있는 예제와 관계없기 때문에 일단 잘못된 것은 하는 것을 찾아봅시다. 자, 수익자는 선화정권의 수하인 난에, 자, 컨사인인 안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to the order of the 굿럭 뱅크 오브 도쿄 브랜치가 기재된 기명식이 아닌 반드시 뭐 지시식 선화정권을 제시하면 된다. 기명식하고 틀린다 그랬죠. 이 to the order라는 것은 지시식을 이야기한다 하는 거. 답은 바로 이렇게 이 선화정권에 대한 이해만 되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뭐 양도은행, 여기 어드바이징 뱅크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수익자는 서명된 상업송장 원본 한 보와 사본 두 부를 제시하면 된다. 이 세 통이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본 한 통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 이런 거는 ISBP에 보면은 별도의 원본을 지금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원본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원본 한 부와 사본 두 부를 제시하면 된다. 세 통 중에서. 그 다음에 선적 서류의 도착 통지서는 개설 의뢰인. 자, 여기 도착 통지처 어카운티. 이 어카운티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어카운티는 즉 누구다? 어플리컨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 1번. 자, 그래서 여러분이 뒤에 가면 또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또 나오는데, 여러분이 선화정권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다음에 물론 선화정권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신용장에 나오는 선화증권의 양식은 뭐 사실 요것밖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 선화증권의 요건에 대해서 암기를 해두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하면은 쉽게 암기가 될 것입니다. 자, 57번에 보니까 국제 팩터링에 관한 기술 중 잘못된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보면은 팩터링이나 포피팅에 관련된 거 중에 한 문제는 반드시, 어떤 경우에는 팩터링 한 문제, 포피팅 한 문제 해갖고 두 문제까지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팩터링과 포피팅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두라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국제 팩터링에 관한 기술 중 잘못된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국제 팩터링은 무신용장 방식인 OADA 거래와 그 다음에 유전서 LC의 수입 팩터의 신용 승인이 첨가되는 거래이다. 자, 여러분 우리 신용장만 알면 이런 문제 풀 수 있죠. 신용장의 경우는 유전서가 되었던 애트사이트가 되었던 소위 발행 은행이 지급 확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입 팩터가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 승인을 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건 당연히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가 이거 알면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팩터링은 무신용장 방식인 OADA 거래에 있어서는 그 수입 팩터의 신용이 소위 신용 승인이 첨가되는 수 있지만, 유전서 LC에 있어서는 팩토링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신용장 방식에서는 팩토링 방식을 이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초 만에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학습을 위해서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수입상이 자금 부족, 파산 등의 재무상 이유로 수입 팩토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수입 팩터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일종의 보증서를 말한다. 자, 수출상은 송장 및 선적 서류를 수출 팩터에게 양도하고 전도금을 제공받는다. 앞서 우리가 학습했었죠. 그 다음에 수입상은 본인 신용만으로 기한의 이익을 향유하며 외상 수입도 가능하다. 그래서 신용장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우리가 팩토링 방식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58번.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학습했던 56번 문제를 알고 있으면 이것도 그대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그대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물론 선화증권에 대한 학습이 조금 더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BL의 조건이, 즉 선화증권 Bill of Lading. 자, BL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자, 1번 내용 한번 볼까? 똑같죠? 풀셋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고, 클린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고, 온보드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고. 자, 선화증권에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듯이 made out to order of ship. 자, 이런 경우는 아까 우리가 56분에서 봤습니까? 거기는 order of 은행이 나왔었죠. 소위 굿넉뱅크라는 은행이 나왔었는데, 여기는 지금 쉬퍼. 우리가 여기서 쉬퍼라, 신용장에서 쉬퍼라는 것은 물품을 선적한 선적인, 수출업자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수출업자, 즉 송하인의 지시식으로 작성된, 그리고 endorsed in blank. 이건 소위 이제 선화증권을 양도를 할 때 그 양도하는 방식은 소위 이 배서에 의해서, 이제 배서에 의해서 넘겨주는데, 이때 이 배서가 백지 배서되었다는 것이죠. endorsed in blank 하는 것은 백지 배서된. 백지 배서라는 것은 정식 배서와 약식 배서가 있는데, 약식 배서를 의미합니다. 정식 배서는 배서하는 사람과 그 배서에서 받는 피배서인 명이 다 기재되는 것을 우리가 정식 배서라 그러고, 백지 배서라 하는 것은 누구한테 준다는 말은 없이 배서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권리를 그냥 배서해서 내 권리를 넘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가 소위 백지 배서랍니다. 백지라고 해서 아무것도 배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 배서에 대해서 일종의 약식 배서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앞서와 똑같이 운임은 프레이터 컬렉터. 운임이 프리페이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미리 선불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선화증권상의 운임이 컬렉터라는 말은 후불이란 뜻입니다. 페이어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운임이 후불이고, 그 다음에 노티파이는 아까 앞서서는 어카운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플리컨트 같은 의미입니다.
어카운티가 됐던 어플리컨트가 됐던 같은 의미니까. 자, 모두 올바른 것은 보니까 자, 선화증권의 수화인란에, 자, 여기 수화인이라 그랬죠. 수화인란에 to order of ship라고 적고 맞죠? 수출상과 매입은행이 연속해서 배설을 해야 한다. 연속해서 최초의 수출상이 배설을 하고 매입은행이 배설을 해야 된다. 사실상 이거 엄밀하게 따진다면은 백지 배설의 경우에는 그 배설을 받는 사람이 배설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배설을 해야 하는데 배설을 뭐 해도 된답니다. 그래서 이건 이건 일단 맞는 거로 해놓을게요. 그래서 신용장에 일단 이것은 맞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BL상에 said by shipper to contain 또는 reconditioned packing material 내용이 있더라도 하자가 아니다. 이제 크린 BL에 대한 이 크린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냐 모르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선화증권에 있어서. 그래서 said by shipper to contain 하면 뭐냐면 shipper가 카더라, 세더라는 말이죠. 들었다 카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선화증권을 발행하는데 그 선화증권에 소위 컨테이너 상에 물품을 집어넣고 봉인을 슈퍼 자신이 직접 해버리기 때문에 운송인은 그 안에 물건이 뭔지는 모르고 그냥 물어봅니다. 이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국내에서 우체국이나 아니면 택배를 붙이더라도 그냥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하면 뭐가 들었다 하면 그대로 기재하죠. 그와 똑같이 이거는 소위 이제 슈퍼가 뭐가 들었다 하면 그대로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하자가 아니다는 거. 그 다음에 리컨디션 하는 것은 뭡니까? 새로 수선된 뭐 포장 물질 이런 것이죠. 그래서 재활용 포장재 같은 걸 사용하도 더티하다는 것이 아니고 역시 하자가 아니다 하는 요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A, B가 들어가면 다 맞다. A가 없는 건 틀린네. 다 지금 골치 아프네요. A, B 다 들어가 있네요. 지금 A, B. 자, 그 다음에 운송 주선업자가 선적 서류에 서명을 한 경우 as 캐리어 또는 as agent for the 캐리어 자격으로 서명하였음을 표시해야 된다. 자, 이것도 맞는데 다소 좀 어려울 거예요. 선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운송인 또는 선장입니다. 그런데 이 운송 주선업자라는 것은 운송인의 대리인이죠. 운송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 운송 주선업자가 선적 서류에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도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이 뭐로서 운송인으로 운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된다 그런 거. 이거는 UCP에 보면은 신용장 통일 규칙에 보면은 선화증권의 발행 요건으로서 기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용장 통일 규칙을 반드시 학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C도 맞습니다. 자, 이거 끝까지 다 읽어봐야 되네요. 왜냐하면 이제 3이냐 4냐의 문제니까. 온보더는 본선 적재 선화증권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리시버드 BL의 경우 본선 적재 부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통상적으로 물품을 수취하고 나서 실제 삭제되면은 적재된 날짜가 이제 기재되는 요것을 우리가 온보더 노테이션이라 그래서 본선 적재 부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뒤에가 뭐가 여기 틀렸냐면 더 굿즈, 자 S가 빠졌네요. 더 굿즈, 자 상품은 will be loaded on deck. deck는 갑판이죠. 그래서 그 갑판상에 소위 선적된다는 기재가 있더라도 갑판에 선적된 것이 아니므로 무방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운송 서류에는 이와 같은 소위 굿즈가 실제 선적되었다든지 혹은 적재된다는 will be loaded라고 되어 있는 이와 같은 표시가 없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가 사실상 틀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신용장 조건 변경과 관련한 거. 자, 우리가 아마 학습 중에 신용장의 어떤 이 조건 변경 또는 취소와 관련돼서, 그리고 우리가 취소 불능 신용장이라고 했을 경우는 수출업자의 동의 없이 소위 취소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 조건 변경이 됐어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조건 변경과 관련된 문제인데, 자, 이 중 올바른 것은 데가 있습니다.
개설은행은 그 자신이 조건 변경서를 통지한 시점부터 그 조건 변경서에 의하여 취소 불능의 의무를 부담한다. 이 조건 변경 통지한 시점이 아니라 이런 게 틀리기 쉬운데 발행한 시점부터입니다. 발행한 시점부터 취소 불능의 의무를 부담한다 해서 틀리고, 이번에 수익자는 조건 변경에 대하여 승낙 또는 거절의 통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당연하죠. 이 수익자라 하면 수출업자죠.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수익자가 그러한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신용장 및 아직 승낙되지 않은 조건 변경에 일치하는 제시는 수익자가 그러한 조건 변경에 대하여 승낙의 통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 앞서 우리가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청약과 승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죠. 일방의 어떤 거래 계약이 체결될 때 소위 행위에 의해서 바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행위에 의해서 바로 소위 이행할 경우에 이행할 경우에 계약이 성립된다 그랬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 변경을 했는데 그 조건 변경에 대해서 승낙하면 당연히 승낙하지만은 승낙하지 않고 그것을 바로 어떻게 서류를 제시해 버리니까 소위 행동으로서 이행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는 승낙의 통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이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수 여러분 조건 변경과 관련된 문제. 자, 그 다음에 신용장 선적기일의 연장 없이 유효기일이 연장되면 선적기일은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선적기일은 그 선적기일이 설사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라서 선적을 할 수 없더라도 선적기일은 연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적기일은 반드시 그 기일 내에 선적을 해야 되지만, 여기서 보면은 뭐 결제일 이런 건 연장된다 그러죠. 결제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연장이 되지만, 선적기일은 신용장 유효기일이 연장된다고 해서 선적기일도 연장되지 않을 뿐더러 또 선적기일이 마지막 휴일이라 하더라도 선적기일은 연장되지 않는다 하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연장되지 않는다 하는 거. 선적기일을 연장하려면 같이 조건 변경해서 유효기일과 동시에 선적기일을 같이 변경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만약 조건 변경이 특정 기한 내에 수익자에 의하여 거절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된다는 취지의 조건 변경서를 받은 수익자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 조건 변경은 유효하다. 이거 틀렸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경우 똑같죠. 여러분이 가령 친구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제시하는데 네가 대답하지 않으면 대답한 것으로 간주하겠어, 이런 의미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조건 변경을 내면서 거기다 단서를 다는 거예요. 당신이 거기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은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하는 조건을 달더라도 그것은 유효하지 않다 하는 그런 규정은 무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장 조건 변경과 관련된 것은 여러분이 계약에 있어서의 어떤 청약과 승낙을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60번 신용장 선적 조건 중에서 분할 선적과 할부 선적. 자, 우리 무역 계약의 조건을 하면서 선적 조건과 관련돼서 분할 선적, 파셜 시먼트와 인스톨 시먼트, 할부 선적은 다르다고 이야기했었죠. 여러분이 이제. 자, 그래서 신용장에서 올바른 것은 자 한번 봅시다. 신용장에서 분할 선적에 대하여 아무런 명시가 없는 경우 분할 선적은 허용한다. 자, 이거 많이 했었고 틀렸죠. 그 다음에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동일 운송수단, 동일 항로가 표시된 운송서류는 상이한 선적일 또는 선적항을 표시하더라도 동일 목적지를 표시하고 있으면 분할 선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자면 TV 천세대인데 그 TV 천세대를 각각 다른 날짜에 소위 선적을 하더라도, 그죠? 각각 다른 날짜에 상이한 선적, 다른 날짜에 선적하더라도, 또는 500대는 예를 들면 500대는 5월 1일 날 인천에서 선적을 하고 나머지 500대는 5월 2일 날 부산에서 선적하더라도, 그죠? 그것이 같은 선박에 같은 항로에
같은 목적지를 표시하고 있으면 그것은 나누어서 실었더라도 그것은 분할 선적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이 대주 분할 선적이 아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선적일과 선적항, 하역항이 동일하다면 적재선박이 다르면 안 되겠죠. 적재선박이 같으면 분할 선적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선박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분할 선적으로 간주된다 하는 거. 네 번째, 분할 선적이 금지되고 있는 신용장에서 수출자가 동일한 선박에 의한 물품 선적임을 나타내는 복수의 선화증권, 복수의 선화증권 제시하면 안 됩니다. 복수의 선화증권을 제시한 경우에 그 복수의 선화증권에 있는 선적일자 중 가장 빠른 선적일자를 선적일로 취급한다. 아닙니다. 아까 조금 전에 예를 들듯이 5월 1일 날 인천에서 선적을 했고 5월 3일 날 부산에서 선적했으면은 그 부산에서 선적했는 것이 마지막 선적일자이기 때문에 가령 신용장에 5월 2일까지 선적하라라고 되어 있으면 선적일자 위반이 돼가지고 계약 위반이 되어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복수의 선화증권인 경우에는 가장 빠른 선적일자가 아니라 가장 늦은 선적일자를 마지막 일자를 선적일로 취급한다 하는 거. 자, 분할 선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지금 뭐 할부 선적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분할 선적과 관련된 문제. 자, 이렇게 해서 28문제 중에서 일단 20문제를 풀었습니다. 풀고 다음 회차에 또 나머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이 지겨울 것 같아서 일단 여기에서 자르고 나머지 61번부터 68번 문제는 다음 회차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